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장을 지냈다.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사회에 기여를 했다. 이것이 답니다. 모자란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대에 맞는 대법원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닥도 이야기하면 뭐 단핵하자고 저래 나올 있을지도 있는데 그리고 내가 사도 쓰겠다고 하면 무슨 이야기 듣게 되나. 자, 오늘도 변함없이 날카롭고 쉬운 설명을 전해주시는 세 분의 전문가가 나와 있습니다. 김태훈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종혜 변호사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지난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요. 본인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둔 시점에 판사들을 동원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판사들을 동원해서 임명 동의안에 찬성을 하도록 종용을 했다, 지시했다, 뭐 이런 내용인가요?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 팀에는 이제 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법원행정처 소속뿐만 아니라 일선 법관 3명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청문회 준비팀이 하는 역할은 본래 이제 청문회에서 질의나 응답이나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들을 거치는데 그에 나아가서 야당 의원들을 그 명단을 일단 뽑아서 그때 당시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었거든요. 네. 그 의원들에 대해서 명단을 추려서 고교, 대학 동창 이렇게 적합도를 따져서 그에 맞게끔 판사들에게 이 인준에 조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찬성에 통과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는 소위 말하면 로비 활동을 했다라는 이제 지적과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당시 시계를 돌려보면 2019년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희수 헌재 소장 이 부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직전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 팀이 굉장히 긴급하게 이것을 절실하게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의지에 이제 맞물려서 이렇게 판사를 물색하고 국회의원들을 전담 막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활동했다라는 주장이 나온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전화가 왔었다 또는 국회에 왔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 그러니까 지난 2017년에 본인의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판사들을 동원해서 로비를 했다라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저희가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요, 당시에 이 청문회 자리에서 이 판사들을 김명수 당시 후보자가 만났었다라는 관련 내용의 언급도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법관들을 그렇게 만나는 게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까? 첫째, 저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때 일요일 나와서 일하고 있던 후배 법관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이라서 제가 못 만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그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인사청문 대응 전략 등 여러 가지 자우전 그게 국민이 보시기에도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의례적으로 왔다가 조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만. 자, 물론 저 당시의 내용은 지금 언급되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로비를 했던 그 판사들을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이제 원래 알고 지내던 친한 판사들과 만났다라는 자체가 부적절한 게 아니라 그 점을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조선일보 보도 내용은 일제히 판사들을 동원해서 로비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보도로 제시를 한 건데 이런 내용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그 행위 자체가 이 판사들에게 이런 로비라고 할 수 있는 그 의혹의 이 행동을 시킨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그러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시면 현 정부도 그랬고 비단 대법원장뿐만 인사청문회 이제 야당 표를 받아야 되는 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자리 같은 경우에 현 정부도 그렇고 아마 전 정부, 전전 정부 전부 다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속해 있는 공무원, 판사일 수도 있고 검사일 수도 있고 부처에 따라서 일선 공무원들이
야가당 의원들한테 솔직히 말하게 맨투맨으로 이게 이제 대관 업무를 하는 거. 네. 우리 이번에 새로 오시는데 인사청문회 좀 수월하게 좀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늘상 있어왔던 일이에요. 아, 그래요? 예, 관례적으로요? 그게 뭐 관례적으로 그렇게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네. 지금 조직의 수장이 왔는데 이거 인사청문회 문턱 못 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공무원들의 최일선 임무는 일단 인사청문회 통과하니까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그렇게 일종의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대관 업무를 하는 거는 현 정부가 아니라 전 정부, 네. 이전 정부 계속 있어왔던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엔 뭐가 이제 문제냐면요. 네. 재판 업무를 하고 있는 판사들을 동원해다 이러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원행정처에 속해 있는 어떤 판사들, 네. 그럼 법원행정처에 속해 있는 판사들, 공식적으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있는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판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네. 법원행정처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조직이나 마찬가지 행정조직이고 인사청문회 준비팀도 마찬가지고 그 경우에 가서 자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회 잘 통과되니까 야당 의원들한테 부탁을 좀 해봅시다. 이건 저는 좀 용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임성근 부장은 본인한테 전화가 본인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시에 임성근 부장은 제가 알기로는 법원행정처 소식도 소속도 아니고 서울고등법원 민사재판부 합의부장이었어요. 네. 그럼 실제로 재판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요? 네. 재판 업무를 하는 사람이 대법원장 연락받고 야당 의원과 접촉했다? 근데 법원조직법 보면은 이 판사들은 정치관장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근데 법원행정처 소식도 아니고 일선에 재판하던 사람이 재판하다 말고 야당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저기 우리 이번에 대법원장 새로 오시는데요. 의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폭넓게 보면 정치관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네네. 당시에 지금 뭐라고 오늘 조선일보 보다 보면 네네. 당시에 야당의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 지금 얘기 보세요. 당시에 두 사람이 전화했다는 거죠.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그다음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 두 사람이 전화했다는데 나눠서 보면 이민걸 기획조정실장 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임성근 부장에게 당시 시켰다는 거는 좀 상당 문제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정치 관여는 금지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화를 해서 접촉하는 것조차도 다 포함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관을 어디까지 보냐라는 건데 네. 일선 재판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야당 의원들과 접촉해가지고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얘기를 한 것 자체 네. 이건 폭력해 보면 이것도 저는 정치관여 행위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과연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뭐 수사라도 해서 밝혀내야 되는 게 아니냐, 여부를 가려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몇 가지 논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걸 보도한 신문이 사실을 비틀고 양념을 쳤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특히 어떤 부분이 그렇죠? 왜냐하면요. 네.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만드는 거는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대법관들도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당시에 어떻게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만들어졌는지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한번 확인해봤어요. 네. 2017년 8월 27일입니다. 이 연합뉴스 보도인데요. 대법원 산하의 사법발전재단 사무실입니다. 대법원 바깥에 있는 거예요.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을 꾸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행정처 소속 부장급 판사 1명과 심의관급 판사 3명으로 준비팀을 구성했다.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이 됐던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됐을 때요. 현직 판사였어요. 네. 그때 법원행정처가 준비팀을 꾸리고요. 네. 그리고 대법원 현직 판사기 때문에 대법원 바깥에다가 인사청문회 외부 준비 사무실을 꾸렸다 이런 보도들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실무팀을 꾸린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랬고 네. 또 역시 또 다른 사례들에도 다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의 로비를 했다고 하는 주장은요. 네. 뭐 이른바 임성근 판사가 자기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일각의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만약에 그렇게 로비를 받았다고 하면 네. 당시 야당 법사위원장으로서 왜 그러면은 문제 제기 안 했습니까? 그리고 왜 지금 문제 제기합니까?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현직 판사가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로비를 했다고 하면은 당시 인사청문회 때 문제 삼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 문제 삼지 않고 왜 지금 얘기합니까? 일단 청문회 준비단에 판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건 김태현 변호사님과 같은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만 지금 그 임성근 부장판사가 얘기했다라는 건 일반적인 주장이다. 세 번째 얘기. 권성동 의원이 그때 그런 문제 제기를 하지 왜 인제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인사청문회 조직단이나 법원행정 쪽 소속돼 있는 판사들이 예를 들어 야당이랑 접촉한 건 저는 문제 없다고 봐는 거예요. 아까 네. 말씀드렸죠. 문제는 이제 재판 업무를 하고 있는 민사 합의부장이었던 서울고법의 임성근 부장 같은 경우인데 그건 저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임성근 부장판사가 얘기했던 게 일방적인 주장이다. 근데 전화했다는 임성근 부장판사도 전화했다고 하고 전화 받았던 권성동 의원도 받았다고 하고 네. 시킨 건지 알 수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 거기서 말은 없고. 네. 근데 저거를 전화한 사람, 전화 받은 사람 다 전화했고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일방적인 추측을 두 사람이 짜고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이 현재 단계에서는 전화 오고 간 게 맞는 것 같고 글쎄요. 권성동 의원이 그때는 왜 문제 삼지 않고 지금 문제 삼아? 권성동 의원 지금 문제 삼았습니까? 언론에 보도가 있어서 그걸 확인해 준 건데 그걸 왜 권성동 의원한테 책임을 알겠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표현상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로비를 한 게 어떤 게 로비를 하는 겁니까? 로비가 뭡니까? 지금 아까 그러니까, 우리 아니, 손정희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도 지금 죄송한데 제가 발언권을 드리고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비라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게 로비라는 게 뭔지에 대한 규정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건 로비고 네.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이 아까 로비로 의심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다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시죠. 그런 의혹이 제기됐다라는 네. 것인데 그러면 팩트를 보고 이것이 로비에 해당돼서 불법행위나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는 매우 적다라고 보입니다. 청문회 위원들이 예를 들면 어떤 로비나 청탁으로서 범죄로 처벌받으려면 우리가 만약에 이 임명이나 인선에 동의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뭐 재판거래라든가 뭐 야당이 도움을 주겠다. 그러니 이 인선에 찬성을 해주십시오. 이러면 사실 불법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네네. 보이는데 지금 나온 발언들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준다고 한다.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찬성표 좀 해달라. 네. 요 정도 취지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네네.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관의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 일선 판사들이 이렇게 전화하는 것이 적절하냐의 문제이지 이걸 네. 위법하다라고는 현재까지는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고요. 그래서 로비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로비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좀 많이 부정적으로 좀 사용이 되지 원래 로비가 나쁜 말은 아니죠. 이제 불법이 개입됐을 때 불법 로비라고 할 이거를 수는 정리를 있겠지만. 한번 해보실 예. 필요가 있는데 그럼 국회의원들이 인사청탁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하자면. 근데 지금 현행 김영란법은 이 청탁에 대해서 금지하는 조항은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됐죠. 네. 아니,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로비를 찾아봤어요. 네. 좀 사전에. 그러니까 우리 황영코 얘기한 대로 국내에서는 로비가 이제 불법 로비에 돈 오가고 막 이래가지고 느낌이 안 좋은데 미국엔 로비스트 있잖아요. 네. 로비 찾아보니까 1번은 그냥 우리 호텔 로비 나오는 거고 3번 이렇게 써 있는데요. 권력자들에게 이해 문제를 진정하거나 탄원하는데 국회의원에 전화해서 인사청문회 잘 부탁합니다. 이게 로비죠 뭐. 나쁜 알겠습니다. 의미라는 게 아니라. 이 논란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또 제기된 논란이 하나가 있죠. 바로 디가우징 논란입니다. 디가우징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뭔가 디지털 자료들, 하드드라이브나 이런 것들 강력한 자성으로 삭제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지금 김명수 후보자가요.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청문회 준비 단계에서 준비했던 관련 사료들을 디가우징했다. 모두 삭제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김태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파일 같은 거 이제 정리할 때 네. 우리도 보면 초안이나 예전 기록 같은 거 이제 지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냥 뭐 컴퓨터에서 너무 자료가 많으니까 보기 안 좋으니까 그냥 휴지통 같은 데로 버리지. 그냥 이제 딜리트를 누르지. 디가우징 한다라는 거는 이게 아마 복원이 쉽지 않게 해서 완전히 싹 지우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하.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아마 네. 디가우징 하면 그런 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컴퓨터에서 예전 문서 지우자, 사진 지우자, 뭐 딜리트, 삭제키 누르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 복원을 좀 안 되게 하는 걸 이제 디가우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청문회가 끝나고 청문회 자료를 그냥 컴퓨터가 복잡하니까 정리하는 쪽에서 딜리트가 아니라 네. 디가우징 했다라는 거는 나중에 이게 복원이 안 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냐는 거죠. 양승태 대법원장 바로 그 직전에도 이 디가우징은 했었다는 내용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그 두 차례의 디가우징이 다릅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디가우징과 양승태 아니 전자적 대법원장의 기술로 디가우징은 똑같죠. 뭐 양승태 대법원장이랑 뭐 제가 전자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랑 디가우징하는 기술이 똑같겠지. 그게 무슨 뭐 더 좋은 디가우징, 나쁜 디가우징이 있겠어요. 근데 네. 문제는 어쨌든 디가우징이라는 게 양승태 대법원이든 김명수 대법원이든 디가우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네. 뭔가 나중에 이게 복원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들이 있는 거고 굳이 얘기하자면 완전히 파일을 그냥 단순히 정리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네. 싹 없애버리면 이게 이제 공용기록물 어떤 손상 이런 형사적인 문제도 제기될 수도 있는 거죠. 네. 현구관님.
그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다 끝난 다음에 법원 행정처에서 이 통상적인 과정으로 디가우징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 김영수 대법원장은 임기 중에 본인이 지시해서 디가우징 한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으로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론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을 비틀고 양념을 쳤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네. 마치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 준비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대법원에 안에 두지 않고 바깥에 뒀는지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법무부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법무부 장관 인사준비팀 법무부 내부에 만듭니까? 외부에 만들잖아요.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공식적인 공공기록물을 생산하는 형태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대법원 바깥에 외부에 만들어요. 물론 법원행정처가 현직 판사와 관련되어 있는 뭐 지명이니까 판사들을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공식적인 어떤 조직으로 만들어진 것이냐, 네. 거기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과연 공공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 네. 이런 논점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컴퓨터를 그러면 폐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다른 곳에 판다거나 뭐 이런 방식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법원행정처가 소유한 컴퓨터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은 논란의 거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컴퓨터를 디가우징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는 그동안에도 그런 식의 인식들을 하고 컴퓨터에 디가우징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이제 외부에 많이 두잖아요. 네. 장소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공적 기관이 아니라고 보면 안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은 업무를 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이제 두는 경우들은 대부분 이제 기본 청사들이 사무실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제 외부에다 임시로 한 달 정도 하는 거니까 임시로 두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장관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법무부 장관 같은 게 서울 고검에 이제 빈사물이 있어서 거기서 인사청문회 준비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무실 상황 봐가지고 외부에 둘 수도 있고 내부에 둘 수 있는 건데 외부에 뒀다고 해서 공적 기관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인사청문회 준비팀도 이것이 대법원이든 법무부든 일선 부처든지 간에 그 부의 공무원들 또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저 권한을 위임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다 공적 활동이고 그 사람들이 만든 문서 전부 다 공공 기록물입니다. 알겠습니다.